부산 자갈치 시장에서 덩치 큰 조폭이 중년 여성의 뺨을 툭툭 치며 협박했습니다. 이번 달 자릿세 또 밀렸네. 계속 이딴 식으로 나올 거야? 그때 한 젊은 여성이 끼어들었습니다. 어이, 덩어리들. 조폭들은 평범해 보이는 그녀를 비웃었습니다. 어린 것이 어른 일에 끼어들면 다쳐, 꺼져. 하지만 그녀는 더욱 도발적으로 말했습니다. 돌문어 대가리, 너나 꺼져. 화가 난 조폭 5명이 그녀를 쫓아 골목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아직 몰랐습니다. 그녀가 707특임단 중사라는 것을. 과연 이 대결의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잠시 후 상상조차 못한 반전이 펼쳐집니다. 오늘은 경기도 이천에서 이지혜님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여러분은 어디에서 사연을 듣고 계신가요? 이야기를 듣기 전에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707특임단 사무실 29세 이지혜 중사는 책상 앞에 앉아 휴가 신청서를 작성하고 있었습니다. 휴가 목적지란에 부산이라고 적는 순간 지혜의 머릿속에 어릴 적 희미한 기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엄마 손에 이끌려 걸었던 넓은 자갈치 시장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모습은 고아원에서 자란 지혜에게 가족에 대한 유일한 기억이었습니다. 김하사가 지혜의 책상 앞에 다가와 물었습니다. 중사님, 또 휴가 가십니까? 부산에 꿀 발라놓으셨나 봐요? 꿀은 무슨, 그냥 바람 쐬러 가는 거야. 지혜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며칠 후 지혜는 KTX를 타고 부산역으로 향했습니다. 자갈치 시장 입구에 도착하자 바다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평소와 같은 활기찬 소리들이 귀에 들려왔습니다. 상인들이 손님을 부르는 소리, 생선을 다듬는 소리, 그리고 사람들의 웃음소리까지 모든 것이 그녀의 기억 속 그대로였습니다. 지혜는 천천히 시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때 한쪽에서 큰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일반적인 시장의 시끄러운 소리와는 다른 종류의 소란이었습니다. 지혜는 소리가 나는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이번 달 자릿세 또 밀렸네? 남자의 거친 목소리가 시장 소음을 뚫고 들려왔습니다. 덩치 큰 남자 무리가 중년 여성을 위협하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중년 여성은 작은 생선 가게 앞에서 몸을 움츠리고 있었습니다. 주변 상인들은 모두 고개를 돌리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나서서 말리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장사가 안 되는 건 당신 사정이고. 덩치 큰 남자의 목소리가 더욱 거칠어졌습니다. 덩치 큰 남자 행동대장 최영배는 중년 여성 순자의 뺨을 툭툭 치며 협박을 계속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작은 목소리로 사과를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계속 그 상황을 지켜보던 지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현역 군인 신분으로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직접적인 충돌은 피해야 했습니다. 그녀는 일부러 그들을 도발하여 으슥한 곳으로 유인하기 위해 말했습니다. 어이 덩어리들. 최영배는 갑자기 끼어든 지혜를 보며 비웃었습니다. 그는 지혜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무시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평범한 복장을 한 여성이 자신들을 도발하고 있다는 사실이 우스워 보였습니다. 최영배가 거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야, 뒤지고 싶지 않으면 꺼져. 지혜는 표정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도발적인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야, 돌문어 대가리, 너나 꺼져. 옆에 있던 부하들이 터져나오는 웃음을 참지 못하고 키득키득거렸습니다. 최영배는 부하들에게 싸늘한 눈빛을 보낸 후 지혜에게 말했습니다. 어이, 너 한마디만 더 하면 진짜 뒤진다. 나 여자도 때려. 지혜는 계속해서 도발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댕이만 놀리지 말고 어디 한번 해보라고. 지혜는 천천히 뒤로 물러서며
조폭들을 자극했습니다. 최영배의 얼굴이 붉어지며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야, 전연 잡아. 부하 4명이 지혜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지혜는 일부러 천천히 뛰며 그들이 따라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사람들이 없는 외진 곳으로 유인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시장에서 멀어질수록 지혜의 걸음은 빨라졌습니다. 갑자기 그녀가 본격적으로 뛰기 시작했습니다. 707특임단에서 단련된 체력으로 가볍게 달려나갔습니다. 야씨, 도망가잖아. 빨리 가서 잡으라고. 최영배가 소리치며 부하들과 함께 뛰기 시작했습니다. 지혜는 여유롭게 뛰면서도 그들이 따라오는지 확인했습니다. 10분 정도 뛰어간 후 지혜는 막다른 골목에 멈춰 섰습니다. 조폭들은 모두 헥헥거리며 거의 기진맥진한 상태였습니다. 땀을 뻘뻘 흘리며 숨을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넌 이제 뒤졌다. 최영배가 숨을 헐떡이며 말했지만 제대로 서 있기도 힘든 상태였습니다. 다른 조폭들도 마찬가지로 지쳐 있었습니다. 지혜는 머리카락을 묶고 천천히 몸을 풀었습니다. 어깨를 돌리고 목을 좌우로 꺾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들어와봐. 검정 나시를 입고 온몸에 문신이 새겨진 건장한 남자가 가장 먼저 달려들었습니다. 지혜는 그의 손목을 날렵하게 틀어 균형을 무너뜨린 뒤 팔꿈치로 턱을 정확히 가격했습니다. 강한 충격에 그의 머리는 뒤로 젖혀졌고 그대로 바닥에 고꾸라졌습니다. 그 다음은 얼굴 곳곳에 피어싱을 한 마른 체형의 남자였습니다. 그는 주먹을 휘두르며 돌진했지만 지혜는 빠르게 옆으로 돌아 그의 겨드랑이 아래로 파고들었습니다. 곧장 어깨를 고정시킨 채 허리를 틀어 바닥으로 내던졌고 그가 내지른 짧은 비명소리가 골목에 울려 퍼졌습니다. 이어서 짧은 스포츠 머리에 사각턱을 가진 남자와 팔뚝에 용문신이 선명하게 새겨진 남자가 동시에 달려들었습니다. 지혜는 빠른 스텝으로 순간적으로 거리를 벌렸고 낮은 자세에서 사각턱 남자의 발목을 걷어차며 균형을 무너뜨렸습니다. 동시에 용문신 남자가 주먹을 날렸지만 지혜는 허리를 낮춰 공격을 피한 뒤 복부에 3번 연속으로 정확한 펀치를 꽂아 넣었습니다. 용문신 남자는 복부를 움켜쥐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행동대장 최영배가 분노에 찬 얼굴로 다가왔습니다. 그의 셔츠는 땀에 흠뻑 젖어 있었고 눈빛에는 맹렬한 적개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있는 힘껏 발차기를 했지만 이미 지친 그의 동작은 느리고 무거웠습니다. 지혜는 그의 다리를 단단히 잡아 반대쪽 발목을 차서 넘어뜨렸습니다. 짧은 비명이 터져나왔고 이어진 정확한 니킥 한 방에 그의 얼굴은 피투성이 되고 쓰러졌습니다. 지혜는 천천히 숨을 들이쉬며 바닥에 널브러진 남자들을 내려다보았습니다. 5명의 조폭들이 골목길 위에 나뒹굴고 있었습니다. 조폭들을 처리하고 지혜는 다시 시장으로 돌아갔습니다. 시장에 돌아온 지혜는 겁박당하던 중년 여성을 찾았습니다. 중년 여성 순자는 넋이 나간 표정으로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방금 전까지의 공포와 충격이 아직 가시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지혜가 나타나자 순자는 안도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걱정과 고마움이 동시에 어려 있었습니다. 아주머니, 괜찮으세요? 다친 곳은 없으시죠? 지혜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물으며 순자를 부축했습니다. 순자의 손이 아직도 떨리고 있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순자는 고마움과 놀라움이 섞인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네, 아가씨 덕분이에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순자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감사가 담겨 있었습니다. 만약 이 젊은 여성이 나타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지 상상하기도 싫었습니다.
그때 지혜 뒤에서 헐떡이는 소리와 함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순자씨, 나 배달 간 사이에 그놈들 또 왔었다며? 괜찮은겨? 옆집 가게를 운영하는 김철수가 급히 달려와서 물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걱정과 미안함이 동시에 드러나 있었습니다. 김철수는 50대 중반의 건장한 체격을 가진 남성이었습니다.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과 함께 인자함이 묻어나고 있었습니다.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지혜는 고개를 돌려 김철수를 바라보았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순자는 지혜의 목 뒤쪽에 있는 큰 점을 발견했습니다. 그 점을 본 순자의 얼굴에 놀란 표정이 스쳐갔습니다. 자신의 딸의 목 뒤에도 똑같은 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순자의 심장이 갑자기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설마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갔습니다. 순자는 지혜의 목 뒤에 시선을 고정한 채 괜찮냐고 물어본 철수에게 대답했습니다. 네, 괜찮아요. 여기 있는 이 아가씨 덕분에 살았어요. 김철수는 의문스러운 표정으로 지혜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니, 이 아리따운 아가씨가 뭘 어쨌다는겨? 순자도 지혜에게 물었습니다. 그러게요, 아가씨. 어쩌려고 그렇게 위험한 짓을 하셨어요? 지혜는 멋쩍은 듯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사실 저는 707특임단 소속이라 그보다 더한 놈들도 상대해봤거든요. 그 말에 김철수의 얼굴이 갑자기 밝아졌습니다. 반가운 듯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뭐요? 자네도 707이요? 몇 기요? 지혜는 자세를 바로 하고 경례를 하며 또렷하게 대답했습니다. 단결 중사 이지혜 197기입니다. 김철수는 놀라며 반가워했습니다. 같은 부대 출신이라는 동질감에 얼굴에 웃음이 번졌습니다. 하지만 김철수보다 더 놀란 사람은 바로 옆에 있던 순자였습니다. 순자는 지혜의 목 뒤에 있는 점을 봤을 때는 확신이 없었지만 이름을 듣고는 거의 확신에 가까워졌습니다. 25년 전 고아원에 맡긴 딸의 이름이 바로 이지혜였기 때문입니다. 순자의 온몸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아가씨 이름이 이지혜라고요? 순자가 말을 더듬거리며 물었습니다. 지혜는 순자의 이상한 반응에 당황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네, 맞아요. 왜 그러시죠? 순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더욱 구체적으로 물었습니다. 아가씨, 혹시 고아원에서 자라셨나요? 지혜는 순자의 예상치 못한 질문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동안 매번 자갈치 시장을 찾아온 이유가 어린 시절 기억 속의 엄마를 찾기 위해서였습니다. 네, 어떻게 아셨어요? 혹시? 지혜의 목소리도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음 한편으로는 기대와 두려움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순자의 얼굴이 더욱 하얗게 질렸습니다. 25년 전 기억이 더욱 생생하게 되살아났습니다. 김철수는 두 사람 사이의 이상한 분위기를 감지했습니다. 순자의 떨리는 모습과 지혜의 긴장한 표정을 번갈아 보며 무슨 상황인지 깨달아가고 있었습니다. 순자가 더욱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혹시 어느 고아원이었나요? 그리고 생일은 언제예요? 지혜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이런 질문을 받는다는 것은 자신이 찾던 그 사람일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었습니다. 1996년 3월 15일생이고요. 햇살고아원에서 자랐어요. 설마. 지혜는 말을 끝까지 하지 못했습니다. 25년간 상상해왔던 순간이 현실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 목이 메었습니다. 순자는 그 말을 듣고 확신에 찼습니다. 날짜와 고아원 이름까지 모두 일치했습니다. 25년간 그리워했던 딸이 정말로 눈앞에 서 있었습니다. 지혜야, 내 딸 지혜야. 지혜는 그 말을 듣고 무릎이 꺾였습니다.
25년간 찾아 헤맸던 엄마가 바로 자신이 구해준 사람이었습니다. 운명이라고밖에 설명할 수 없는 만남이었습니다. 엄마, 정말 제 엄마예요? 지혜의 목소리는 어린아이처럼 떨렸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그리워했던 바로 그 말을 드디어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순자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그래, 지혜야. 내가 내 엄마야. 김철수도 이 극적인 상황에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주변 상인들도 하나둘 모여들어 이 광경을 지켜보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일인지 궁금해하며 상황을 지켜보았습니다. 하지만 지혜의 마음속에는 기쁨과 함께 복잡한 감정들이 밀려왔습니다. 왜 자신을 고아원에 보냈는지에 대한 궁금증과 원망도 함께 올라왔습니다. 근데 저를 왜 버렸어요? 지혜의 말에 순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눈물만 흘리고 있었습니다. 지혜는 대답도 못하고 눈물만 흘리는 순자를 보며 25년간의 감정이 한순간에 폭발했습니다. 저를 왜 버렸냐고요? 도대체 왜? 지혜의 목소리는 시장 전체를 울렸습니다. 고아원에서의 외로운 시간들이 한꺼번에 되살아났습니다. 순자는 딸의 분노를 온몸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들지 못한 채 계속 바닥만 바라보았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순자는 25년간 준비해왔던 수많은 사과의 말들이 있었지만 그저 미안하다는 말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어떤 변명도 딸의 상처를 치유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순자는 무릎을 꿇고 바닥에 머리를 숙였습니다. 그럼에도 지혜는 어린아이처럼 울음을 터뜨리며 계속 소리쳤습니다. 제가 그동안 얼마나 외로웠는지 아세요? 엄마가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아시냐고요. 지혜는 계속해서 자신의 상처를 토해냈습니다. 친구들은 다 가족이 있는데 왜 저만 평생 혼자여야 했어요? 대체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요? 순자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딸이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으며 자랐는지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순자는 고개를 들어 지혜를 바라보았습니다. 눈물로 범벅이 된 딸의 얼굴을 보며 더욱 마음이 아팠습니다. 지혜야, 엄마가 잘못했어. 정말 잘못했어. 순자의 얼굴도 눈물로 범벅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점점 많이 모여들었습니다. 순자는 사람들의 시선이 부담스러워졌습니다. 순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혜야, 우리 가게 안으로 들어가자. 들어가서 다 얘기해 줄게. 잠시 고민하던 지혜는 순자를 따라 무거운 발걸음으로 순자의 작은 생선 가게로 걸어갔습니다. 순자의 가게는 좁고 어두침침했습니다. 오래된 냉장고 소리와 함께 생선 비린내가 공간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 마주보며 작은 플라스틱 의자에 앉았습니다. 지혜는 차가운 표정으로 순자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말해보세요. 왜 저를 버렸는지. 지혜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까보다는 많이 가라앉은 상태였습니다. 순자는 떨리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25년간 혼자만 간직해왔던 아픈 기억들을 꺼내야 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고개를 떨구며 작은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순자의 작은 목소리와 함께 이야기는 25년 전 과거로 흘러갔습니다. 1999년 좁은 방 안에는 술병과 담배 찌든 내가 가득했습니다. 낡은 벽지가 군데군데 떨어져 있었고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순자의 남편 상현은 술에 취한 채로 비틀거리며 들어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붉게 달아올라 있었고 눈에는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야 박순자, 돈 가져와. 상현이 순자의 뺨을 때리며 소리쳤습니다. 순자는 자고 있는 지혜를 안고 있었기 때문에 피할 수도 없었습니다.
뺨이 화끈거렸지만 아이가 깰까봐 꼼짝할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상현의 시끄러운 소리에 지혜는 잠에서 깨 울기 시작했습니다. 상현은 아이의 울음소리에 더욱 화가 났습니다. 그는 아이 쪽으로 손을 뻗으며 소리쳤습니다. 야, 이 새끼야, 시끄러워. 순자는 재빨리 몸을 돌려 상현의 폭력을 막으려 했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아이만은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상현을 향해 절규했습니다. 지혜는 건들지 마. 차라리 나를 더 때려. 그렇게 상현의 폭력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때 밖에서 거친 목소리들이 들려왔습니다. 사채업자들이 또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문을 세게 두드리며 협박하는 소리가 집안까지 울려 퍼졌습니다. 야, 돈 안 갚아? 계속 그런 식으로 배째라고 나오면 내 딸부터 조진다. 사채업자들의 말을 들은 순자는 더욱 절망했습니다. 이제는 아이까지 위험에 빠뜨리겠다는 협박이었습니다. 순자는 지혜를 더욱 꼭 안으며 몸을 떨었습니다. 상현은 사채업자들의 목소리를 듣고도 아무 반응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순자에게 화풀이를 하며 더욱 폭력적으로 변했습니다. 집안은 완전히 지옥 같았습니다. 순자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곳에서는 자신도 딸도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아이를 안고 벽 모서리에 웅크리고 있으면서 순자는 결심했습니다. 자신은 어떻게 되더라도 딸만은 안전한 곳으로 보내야 했습니다. 그것이 엄마로서 할 수 있는 마지막 선택이었습니다. 미안해, 지혜야. 정말 미안해. 순자는 아이에게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그날 밤 순자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새벽에 상현이 잠든 사이 아이를 고아원에 맡기기로 했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지만 다른 방법은 없었습니다. 순자는 작은 보따리를 준비했습니다. 지혜의 작은 옷가지 몇 벌과 기저귀를 챙겼습니다. 손이 떨려서 제대로 싸기가 어려웠습니다. 딸을 안고 집을 나서는 순간 차가운 새벽 공기가 얼굴을 스쳤습니다. 거리는 조용했고 가로등만이 희미하게 길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순자의 발걸음은 무겁기만 했습니다. 고아원까지 가는 길은 실제보다 더 멀게 느껴졌습니다. 지혜는 엄마 품에서 편안하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순자는 딸의 따뜻한 체온을 느끼며 눈물을 참았습니다. 지혜야, 엄마를 용서해줘. 순자는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고아원 문 앞에 도착했을 때 순자는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면 정말로 딸과 헤어져야 한다는 생각에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지혜는 여전히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순자는 마지막으로 딸의 이마에 키스했습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딸의 살결이 입술에 닿았습니다. 엄마가 널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해. 순자는 잠든 딸에게 마지막 인사를 했습니다. 딸이 깨어나지 않기를 바라면서 조심스럽게 고아원 문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작은 쪽지도 함께 놓았습니다. 딸의 이름과 생년월일을 포함한 자세한 내용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순자는 딸을 내려놓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한 번이라도 뒤돌아보면 다시 데려가고 싶어질 것 같아 돌아보지 않고 눈물을 흘리며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순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딸 없는 집은 너무나 조용했고 모든 것이 의미 없어 보였습니다. 밤마다 딸이 그리워서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사채업자들은 여전히 찾아왔지만 이젠 두렵지 않았습니다. 상현의 폭력도 계속되었지만 순자에게는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딸을 잃은 상실감만이 그녀의 마음을 가득 채웠습니다. 순자는 멀리서라도 딸을 다시 보고 싶은 마음에 매일 고아원 앞을 서성였습니다. 하지만 다시 데려올 용기는 없었습니다. 순자는 눈물을 닦으며
25년간의 긴 이야기를 계속했습니다. 지혜는 엄마의 고백을 들으며 점점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가게 안은 여전히 조용했고 두 사람의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그 뒤로 몇 년을 버티다 결국 나도 집에서 도망쳤어. 순자의 목소리는 지친 듯 들렸습니다. 남편의 폭력과 사채업자들의 협박을 더 이상 견딜 수 없었던 것입니다. 딸 없는 삶이 의미가 없어 보였지만 그래도 살아남아야 했습니다. 도망친 이후에는 다시 고아원에 가서 너를 찾으려고 했어. 순자는 당시의 절망적인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하지만 고아원이 이미 없어져서 딸의 행방을 알 수 없었습니다. 어디로 갔는지, 누가 돌봐주고 있는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습니다. 지혜는 엄마의 말을 들으며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엄마도 자신을 찾으려고 노력했다는 사실을 처음 알았습니다. 순자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너 기억나니? 내가 정말 물고기를 좋아했잖아. 내가 말을 배우기 시작할 때부터 물고기 이야기만 했어. 순자는 작은 미소를 지으며 소중한 기억을 꺼내 놓았습니다. 내가 돌 지날 무렵부터 자갈치 시장이 우리 모녀의 피난처 같은 곳이었어. 지혜는 엄마의 말을 들으며 어렴풋한 기억들이 떠오르는 것 같았습니다. 바다 냄새, 물고기들, 그리고 따뜻한 손길의 기억이었습니다. 순자는 눈을 감으며 그 시절을 회상했습니다. 집에서 내 아버지가 술 마시고 난리를 피울 때마다 너를 안고 자갈치 시장으로 피했어. 돈도 안 들고 너는 거기서 물고기 구경하는 걸 그렇게 좋아했거든. 순자의 목소리에는 그때의 행복했던 기억이 담겨 있었습니다. 엄마, 이건 뭐야? 하면서 계속 물어봤지. 나도 처음에는 잘 몰랐는데 상인들이 하나씩 가르쳐줘서 같이 배웠어. 지혜는 엄마의 말을 들으며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그 어렴풋한 기억들이 점점 선명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순자는 눈물을 흘리며 계속 말했습니다. 그때가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어. 비록 집은 지옥 같았지만 지혜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엄마와 함께했던 소중한 시간들이 있었다는 사실이 위로가 되었습니다. 순자는 잠시 말을 멈추고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일을 시작했어. 혹시나 정말 혹시나 내가 어른이 되어서 어린 시절 기억을 따라 이곳을 찾아온다면 내가 여기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거든. 순자는 매일의 기다림에 대해 털어놓았습니다. 지혜는 엄마의 말에 깊이 감동받았습니다. 자신이 매년 자갈치 시장을 찾아온 이유도 바로 그 희미한 기억 때문이었습니다. 지혜는 엄마의 이야기를 들으며 원망이 점점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엄마도 자신만큼이나 아픈 시간을 보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난 세월에 대한 오해가 조금씩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순자가 지혜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지혜야, 엄마가 정말 잘못했어. 하지만 너를 사랑하지 않았던 적은 한 번도 없었어. 그리고 내가 정말로 이곳을 찾아와줘서 고마워. 그 따뜻한 손길에 지혜의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엄마도 나를 기다리고 있었구나. 지혜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순자의 그간의 고통을 듣고 나니 원망보다는 안타까움이 더 컸습니다. 그녀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그 한마디에 담긴 감정이 순자의 가슴을 울렸습니다. 25년 만에 자신을 엄마라고 불러준 것이었습니다. 지혜는 일어나서 순자를 꼭 안았습니다. 한평생 그리워했던 엄마의 품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희미한 기억 속에 그 따뜻함이 되살아났습니다. 순자도 딸을 꼭 안으며 눈물을 다시 흘렸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 정말 혼자서 얼마나 아팠을까? 지혜는 엄마의 등을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모든 진실을 알게 된 지금
엄마를 원망할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혼자 감당해야 했던 엄마의 고통이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두 사람은 오랫동안 서로를 껴안고 있었습니다. 25년간 비어있던 마음의 구멍이 조금씩 채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지혜가 엄마의 어깨에 얼굴을 묻고 말했습니다. 엄마, 저도 미안해요. 처음에 너무 화를 냈어요. 순자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야, 지혜야. 내가 화낼 만했어. 엄마가 잘못한 거야. 지혜는 고개를 들어 엄마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동안 상상해왔던 차갑고 매정한 엄마의 모습과는 너무도 달랐습니다. 엄마의 주름진 얼굴에서 세월의 무게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제 다시는 떨어지지 말아요, 엄마. 지혜의 말에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우리 이제 함께하자. 순자의 목소리에는 희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절망적이었던 25년의 시간이 마침내 끝나는 것 같았습니다. 딸과 함께하는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편 시장에서 가까운 허름한 건물 지하에는 조폭 사무실이 있었습니다. 담배 연기가 자욱한 실내에는 김판호와 그의 부하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김판호는 책상 앞에 앉아 오늘의 수급 내역을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52세인 그는 부산 지역에서 20년간 활동해온 중간급 조직폭력배였습니다. 자갈치 시장 일대는 그의 세력권이었고 상인들로부터 받는 자릿세가 주 수입원이었습니다. 오늘 수금액이 왜 이렇게 적어? 김판호가 장부를 보며 부하들에게 물었습니다. 평소보다 적은 금액에 그의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최영배가 어색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그게 오늘 시장에서 좀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김판호는 최영배의 얼굴을 유심히 바라보았습니다. 뺨에는 멍든 자국이 있었고 입술은 터져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말해봐. 김판호의 목소리에는 위험한 기운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조직에 문제가 생기는 것을 절대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최영배는 머뭇거리며 오늘 일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순자의 가게에서 자릿세를 받으려다가 젊은 여자에게 당한 일을 말했습니다. 말하면서도 자신의 체면이 서지 않는 것 같아 불편했습니다. 최영배의 이야기를 들은 김판호의 얼굴이 점점 일그러졌습니다. 자신의 조직이 여자 하나에게 당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주먹을 불끈 쥐며 화를 참고 있었습니다. 계집년 하나 때문에 수금을 못했다고? 김판호가 책상을 내리치며 소리쳤습니다. 책상 위에 재떨이와 서류들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사무실 안의 다른 부하들도 긴장한 표정으로 상황을 지켜보았습니다. 니들 병신이야? 쪽팔린 줄 알아 이 새끼들아. 김판호의 분노는 더욱 커졌습니다. 20년간 쌓아온 조직의 권위가 한순간에 무너진 것 같았습니다. 최영배는 고개를 숙이며 변명했습니다. 형님,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만 그년이. 하지만 김판호는 변명을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는 즉시 복수를 다짐하며 부하들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년에 대해 샅샅이 알아봐. 뭐하는 년인지 어디 소속인지 싹 다 알아내라고. 김판호가 명령을 내렸습니다. 부하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지시를 받아들였습니다. 최영배가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그년이 순잔의 가게를 도와줬으니까 그쪽부터 털어보면 어떨까요? 김판호는 최영배의 제안에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순자를 괴롭히면 그 여자가 다시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 순자네부터 확실하게 털어버려. 김판호가 승인하자 최영배의 눈에 복수심이 불타올랐습니다. 오늘 당한 굴욕을 반드시 갚아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해가 지면서 자갈치 시장의 하루가 마무리되어 갔습니다. 지혜와 순자는 시장 안 작은 식당에서
25년 만에 저녁을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서로의 안부를 묻느라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25년간 비어있던 자리가 조금씩 채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순자는 지혜가 보여준 군복 사진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707특임단 중사라는 계급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는 몰랐지만 딸이 훌륭하게 자랐다는 것은 알 수 있었습니다. 지혜는 엄마가 자신을 자랑스러워하는 모습에 기뻤습니다. 어릴 때부터 부모님께 인정받고 싶었던 마음이 드디어 채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일로 인해 조폭들이 엄마에게 보복할까봐 두려웠습니다. 지혜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엄마, 혹시 그 사람들이 다시 와서 괴롭히면 바로 저한테 연락하세요. 순자는 딸이 걱정할까봐 태연한 척 대답했습니다. 알겠어. 근데 아마 별일 없을 거야. 하지만 순자의 마음속에도 불안함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지혜는 휴대폰을 꺼내서 자신의 번호를 엄마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저녁 식사 후 지혜는 엄마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더 알고 싶어졌습니다. 25년간 혼자 지내온 엄마의 생활이 궁금했습니다. 그녀는 순자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 집이 어디예요? 한번 보고 싶어요. 순자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초라한 자신의 집을 딸에게 보여주기가 부끄러웠습니다. 집은 좀 그래. 그냥 잠만 자는 곳이야. 순자가 만류하며 말했습니다. 딸이 실망할까봐 걱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지혜의 고집스러운 표정을 보니 거절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래도 보고 싶어요. 엄마가 어떻게 사셨는지 알고 싶거든요. 지혜의 간절한 부탁에 순자는 결국 마지못해 집으로 안내하기로 했습니다. 두 사람은 시장에서 조금 떨어진 골목길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렇게 도착한 곳은 오래된 다세대 주택이었습니다. 반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이 있었고 습기로 인해 벽에는 곰팡이가 핀 흔적이 보였습니다. 지혜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들어와, 별건 없지만. 순자가 작은 목소리로 말하며 문을 열었습니다. 좁은 원룸이었고 천장은 낮아서 조금만 손을 뻗으면 닿을 것 같았습니다. 방 한쪽 구석에는 낡은 싱크대와 가스레인지가 있었습니다. 새는 수도꼭지에서는 물방울이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벽지는 군데군데 떨어져 나가 있었고 작은 냉장고와 얇은 이불이 깔린 바닥뿐이었습니다. 지혜는 그 모습을 보며 충격을 받았습니다. 25년간 엄마가 이런 곳에서 혼자 살아왔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그동안 여기에서 혼자 사셨던 거예요? 지혜의 떨리는 목소리에 순자는 괜찮다는 듯 웃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지혜의 눈에는 엄마의 억지 미소가 더욱 안타깝게 보였습니다. 나는 괜찮아. 혼자 살기엔 충분해. 순자가 말했지만 설득력이 없었습니다. 이 좁고 습한 공간에서 보낸 외로운 밤들이 얼마나 길었을지 생각하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지혜는 방 안을 둘러보았지만 벽에는 오래된 달력 하나만 붙어 있었고 그 흔한 사진 한 장 없었습니다. 냉장고를 열어보니 김치와 몇 가지 반찬만 덩그러니 들어 있었습니다. 제대로 된 식사를 하고 있는지 의심스러웠습니다. 순자는 딸이 자신의 집을 보고 슬퍼하는 모습을 보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지혜야, 너무 슬퍼하지 마. 엄마 괜찮아. 순자가 딸을 위로하려고 했지만 지혜의 마음은 더욱 무거워질 뿐이었습니다. 지혜는 결심했습니다.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엄마와 함께 살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군 복무 때문에 순자와 함께 살기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고민 끝에 현실적인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엄마, 제가 평일에는 부대에서 근무하고 가능하면 주말마다 부산에 내려올게요. 지혜의 제안에 순자는 기뻤지만 동시에 걱정되었습니다. 딸이 자주 오겠다는 말에 마음은 고마웠지만 너무 힘들 것 같아서 미안했습니다. 이천에서 부산까지는 꽤 먼 거리였기 때문입니다. 순자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내가 너무 힘들 텐데. 괜찮아? 괜찮아요, 엄마. 지금부터라도 자주 만나야죠. 지혜는 기쁜 마음으로 대답했습니다. 지금은 그 무엇보다 엄마와 함께하는 시간이 가장 소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혜는 KTX를 타고 이천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지혜야, 정말 또 오는 거 맞지? 순자의 불안한 목소리에 지혜는 엄마를 꼭 안으며 대답했습니다. 당연하죠. 진짜 자주 올 거예요. KTX를 타고 이천으로 돌아가는 지혜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창밖 풍경을 바라보며 앞으로의 계획을 세워보았습니다. 다음날 부대에 출근한 지혜는 동료들에게 엄마를 찾았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김하사가 지혜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중사님, 정말 다행이네요. 어머니 찾으셔서. 이병장도 덧붙였습니다. 그럼 이제 주말마다 부산 가시는 겁니까? 부럽습니다. 동료들의 축하와 응원을 받으며 지혜는 더욱 확신했습니다. 비록 평일에는 떨어져 있어야 하지만 주말만큼은 온전히 엄마와 함께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날 밤 지혜는 순자에게 별일 없냐는 안부 전화를 했습니다. 처음으로 엄마한테 연락한 안부 전화였습니다. 순자는 잘 지내고 있다며 주말만 기다리고 있다고 했습니다. 지혜가 이천으로 올라간 이튿날 아침, 자갈치 시장은 평소와 같이 활기찬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상인들은 새벽부터 나와서 가게를 정리하고 손님들을 맞을 준비를 했습니다. 순자도 하루 장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오전 10시쯤 김판호의 지시를 받은 조폭 5명이 순자의 가게로 몰려왔습니다. 최영배를 포함한 그들의 얼굴에는 그날의 굴욕을 갚아주겠다는 분노가 서려 있었습니다. 순자는 그들을 보자마자 불안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딸이 걱정했던 일이 벌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겉으로는 최대한 침착함을 유지하려고 했습니다. 최영배가 위협적인 자세로 순자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거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때 그 계집년 어디 있어? 순자는 딸을 보호하고 싶은 마음에 거짓말을 했습니다. 몰라요. 저도 그때 처음 본 사람이었어요. 최영배는 순자의 대답에 더욱 화가 났습니다. 거짓말하고 있다는 것이 뻔히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는 다른 조폭들과 함께 순자를 둘러싸며 압박했습니다. 어디서 구라를 쳐? 아는 년이잖아. 딸년인가? 조폭들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자 주변 상인들이 긴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최영배는 순자가 계속 시치미를 떼자 본격적인 보복에 나섰습니다. 그는 진열되어 있는 생선들을 하나씩 바닥에 내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오케이, 그런 식으로 나온다 이거지? 애들아. 다른 조폭들도 가세해서 가게를 쑥대밭으로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생선을 담은 스티로폼 박스들을 발로 차고 진열장을 뒤엎었습니다. 순자가 새벽부터 준비한 모든 것들이 순식간에 엉망이 되었습니다. 순자는 그들을 말리려고 했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참으며 가게가 망가지는 모습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옆가게 김철수 아저씨도 주먹을 불끈 쥐며 상황을 지켜보았습니다. 과거 707특임단 출신인 그에게는 이런 불의를 보고 있기가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혼자서는 5명을 상대하기 어려웠고 다른 상인들에게 피해가 갈까봐 망설여졌습니다. 조폭들은 가게를 완전히 엉망으로 만든 후에야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바닥에는 생선들과 부서진 진열대 조각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습니다. 순자의 하루벌이는 물론이고 가게 복구 비용까지 생각하면 막대한 손실이었습니다. 최영배가 순자에게 마지막 경고를 했습니다. 그 계집 어디 있는지 말할 때까지 매일 올 테니까 그렇게 알아. 조폭들이 떠난 후 순자는 망가진 가게를 바라보며 무력감에 빠졌습니다. 바닥에 널린 생선들과 부서진 진열대를 보며 한숨이 절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지혜에게 연락할 생각은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순자는 무릎을 꿇고 바닥에 떨어진 생선들을 하나씩 주워 담았습니다. 이미 팔 수 없는 상태가 된 것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주변 상인들이 안타까운 표정으로 다가왔습니다. 직접 도와주지는 못했지만 적어도 뒷정리는 함께하고 싶었습니다. 김철수 아저씨가 먼저 순자에게 다가왔습니다. 순자 씨, 딸한테라도 이야기해야 하는 거 아니요? 하지만 순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25년 만에 찾은 딸을 또다시 위험에 빠뜨릴 수는 없었습니다. 그녀는 단호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내일은 내가 해결해야지. 다른 상인들도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는 장사를 계속할 수 없잖아요. 그 사람들이 매일 온다고 했는데 어떻게 버티려고요? 순자는 상인들의 걱정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딸에게 피해가 가는 것보다는 자신이 참는 것이 나았습니다. 25년간 혼자 견뎌온 일들에 비하면 이 정도는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괜찮아요. 며칠 지나면 포기할 거예요. 하지만 순자의 마음속으로는 두려움이 커져가고 있었습니다. 조폭들의 성격을 잘 알고 있는 그녀였기에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도 딸만은 보호하고 싶었습니다. 오후 내내 순자는 혼자서 가게를 정리했습니다. 부서진 진열대를 다시 세우고 바닥을 청소했습니다. 손가락이 베이고 무릎이 아팠지만 참고 견뎠습니다. 저녁이 되어 시장이 조용해지자 순자는 더욱 외로워졌습니다. 혹시 조폭들이 딸을 찾아내면 어떻게 될지 두려웠습니다. 그날 밤 순자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조폭들이 다시 올까봐 불안했고 딸에게 연락이 오면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고민되었습니다. 반지하 방에서 혼자 뒤척이며 긴 밤을 보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순자는 어떻게든 정상적으로 장사를 시작하려고 했습니다. 새로 생선을 떼어와서 가게를 차렸지만 마음은 편하지 않았습니다. 언제 조폭들이 다시 나타날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김철수 아저씨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다가왔습니다. 순자 씨, 정말 괜찮은겨? 어젯밤에 잠은 제대로 잔겨? 순자는 괜찮다고 웃어 보였지만 얼굴에는 피곤함이 역력했습니다. 밤새 잠을 못 잔 것이 눈에 보였습니다. 괜찮아요. 하지만 김철수는 순자의 상황이 심각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지켜보고만 있을 수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조폭들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어제와 같은 5명이 위협적인 표정으로 가게에 다가왔습니다. 순자는 몸을 움츠리며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최영배의 협박에 순자는 여전히 모른다고 대답했습니다. 조폭들은 다시 가게를 엉망으로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어제보다 더 심하게 가게를 파괴했습니다. 순자는 그런 그들을 보며 눈물을 참았습니다. 딸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 정도 고통은 감수해야 한다고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하지만 체력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한계가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조폭들이 떠난 후 김철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순자가 혼자 이 모든 것을 감당하는 모습을 지켜보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인맥을 활용할 때가 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김철수는 707특임단 상사로 전역한 특공대 출신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김철수는 휴대폰을 꺼내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로 연락한 것은 현재 부대에서 근무하는 후배였습니다. 야, 우리 후배 찾아줘. 이름은 이지혜고 계급은 중사인데 지금 707에 있을 거요. 몇 통의 전화 끝에 김철수는 지혜의 연락처를 확보했습니다. 그는 바로 지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천 부대에서 훈련을 마친 지혜는 모르는 번호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누구인지 몰라 당황했지만 김철수가 자신을 소개하자 상황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김철수는 순자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조폭들이 연일 가게를 습격하고 있지만 순자가 딸을 걱정해서 연락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지혜는 그 이야기를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 때문에 엄마가 고생하고 있다는 사실에 견딜 수 없었습니다. 당장 부산으로 내려가고 싶었지만 현실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긴급 휴가를 신청해야 하는데 아직 복귀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상급자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고민이 되었습니다. 지혜는 용기를 내어 중대장에게 상황을 보고했습니다. 중대장님, 25년 만에 찾은 어머니가 조폭들에게 당하고 계십니다. 지혜는 정직하게 모든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중대장은 지혜의 이야기를 듣고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현역 군인 신분으로 민간인과의 분쟁에 휘말리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자칫하면 징계를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지혜 중사 현역 군인이 민간 분쟁에 개입하면 큰 문제가 될 수 있어. 하지만 지혜의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지금껏 출중한 실력으로 곧 상사 진급을 앞두고 있었지만 가족이 더 중요했습니다. 저녁을 각오해서라도 지금 나가야겠습니다. 중대장은 지혜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중대장은 결국 긴급 휴가를 승인해 주었습니다. 한편 김철수는 지혜와의 통화를 마친 후 다른 707 특임단 출신 전역자들에게도 연락했습니다. 모두 전화를 받고는 망설이지 않고 부산으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지혜가 부산역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긴급 휴가를 받고 급히 내려온 그녀의 마음은 걱정과 분노로 가득했습니다. 역 광장에서 김철수 아저씨가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보고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김철수 옆에는 5명의 남자들이 서 있었습니다. 군인 특유의 꼿꼿한 자세와 침착한 표정에서 범상치 않은 분위기가 느껴졌습니다. 김철수가 지혜에게 다가오며 소개했습니다. 어서 와. 이분들 모두 707 선배여. 선배들은 하나씩 지혜에게 인사했습니다. 이상훈 전 소령, 박동철 전 중사, 최민호 전 상사, 정혜석 전 중사,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직 경찰관인 장용석 경위였습니다. 모두 전역 후 각자의 자리에서 살아가고 있었지만 707의 동료에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선배들은 지혜를 위로하며 상황을 파악하기 시작했습니다. 순자의 가게로 향하면서 김철수로부터 자세한 상황 설명을 들었습니다. 조폭들의 규모, 활동 패턴, 그리고 순자가 당하고 있는 피해 정도까지 모든 것을 브리핑 받았습니다. 순자의 가게에 도착했을 때 그곳은 말 그대로 폐허였습니다. 순자는 딸과 그 동료들을 보고 당황했습니다. 연락하지 말라고 했는데 결국 알려진 것에 대해 미안해했습니다. 그녀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나는 괜찮아. 일 키우면 안 돼. 그 사람들은 무서운 사람들이야.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지혜의 눈에는 차가운 분노가 서려 있었고 선배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상훈 전 소령이 침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가 깔끔하게 처리하겠습니다. 선배들은 지혜의 분노를 이해했습니다.
그들의 눈에도 조용한 분노가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한편 장용석 경위는 현직 경찰관이었습니다. 전역 후 경찰관이 된 그는 부산 서부경찰서 강력팀에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장용석이 상황을 파악한 후 중요한 정보를 공유했습니다. 사실 관할 경찰서에서는 이미 김판호 일당을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선배들이 놀란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김판호 조직은 이 일대에서 오랫동안 자릿세를 받으며 상인들을 괴롭혀왔습니다. 경찰에서는 몇 달 전부터 이들의 범죄 행위를 포착하기 위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상인들이 신고를 꺼려해서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안 그래도 그 조직을 일망타진하기 위해 내부자를 심어 놓았습니다. 선배들은 장용석의 말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단순한 개인적 복수가 아니라 체계적인 수사와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상훈 전 소령이 물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개입해도 문제 없다는 건가요? 장용석 경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히려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모든 정보를 모아놓은 상태거든요. 경찰서 회의실에서 긴급회의가 열렸습니다. 강력 팀장을 비롯한 수사관들과 707 출신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장용석이 작전 계획을 제시했습니다. 내일 새벽 5시에 급습하기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작전의 세부 사항부터 각자의 역할 분담까지 치밀하게 계획했습니다. 지혜는 회의 내용을 들으며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자신의 개인적인 문제가 이렇게 큰 작전으로 발전된 것이 부담스러웠지만 동시에 든든했습니다. 엄마를 괴롭힌 조폭들에게 제대로 된 응징을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장용석 경위가 마지막으로 당부했습니다. 내일 작전에서는 절대 개인적 감정에 휩쓸리면 안 됩니다. 법적 절차에 따라 움직여야 해요. 선배들은 모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개인적 복수가 아닌 정의의 실현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하기로 했습니다. 새벽 4시 30분 장용석 경위가 마지막 브리핑을 진행했습니다. 김판호 조직의 본거지인 지하 사무실 구조도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입구는 2곳, 내부는 3개의 방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707 출신들은 A팀으로 정면 돌파를, 경찰 기동대는 B팀으로 후방 차단을 담당했습니다. 이상훈 전 소령이 A팀원들에게 당부했습니다. 최대한 조용히 접근하되 저항할 경우 즉시 제압합니다. 새벽 5시 정각 작전이 시작되었습니다. 두 팀은 서로 다른 경로로 목표 지점에 접근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움직이는 그들의 모습은 마치 그림자와 같았습니다. 조폭 사무실 입구에 도착한 A팀은 문지기 한 명이 졸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상훈 전 소령이 조용히 문지기의 뒤로 접근해서 목을 졸라 기절시켰습니다.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은 좁고 어두웠습니다. 하지만 707 출신들에게는 익숙한 환경이었습니다. 야간 작전에 특화된 그들의 움직임은 소리 없이 이어졌습니다. 사무실 내부에는 김판호를 포함한 조직원들이 있었습니다. 대부분 소파에서 잠들어 있었고 몇 명은 술에 취해 의식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완벽한 기습 조건이었습니다. 이상훈 전 소령의 수신호와 함께 일제히 돌입이 시작되었습니다. 707 출신들은 각자 맡은 목표를 향해 동시에 움직였습니다. 잠들어 있던 조직원들은 무슨 일인지도 모른 채 제압당했습니다. 김판호는 갑작스러운 소음에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하지만 이미 지혜가 그의 앞에 서 있었습니다. 나를 그렇게 찾았다며? 김판호는 지혜를 보고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감히 우리 조직을 건드려? 너희들 우리가 누군지 알아? 형배야. 하지만 최영배는 이미 707 특임단에게 제압당한 상태였습니다.
대한민국 707의 실력 앞에서는 동네 조폭 따위는 상대가 되지 않았습니다. 김판호가 책상 서랍에서 흉기를 꺼내려는 순간 지혜가 번개처럼 책상 위로 올라가 김판호의 얼굴을 발차기로 가격했습니다. 김판호는 지혜의 발차기 한 방으로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20년간 조직을 이끌어온 보스가 10초 만에 박살나는 순간이었습니다. 후문으로 들어온 B팀도 완벽하게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도망치려던 조직원 3명을 모두 체포했습니다. 15분 만에 김판호 조직 전체가 제압되었습니다. 단 한 명의 부상자도 없이 모든 조직원들이 체포되었습니다. 현장에서는 각종 증거물들이 발견되어 추가 수사의 단서가 확보되었습니다. 장용석 경위가 김판호에게 수갑을 채웠습니다. 김판호는 여전히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자신들이 이렇게 완벽하게 당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작전이 완료된 후 모든 조직원들이 경찰서로 이송되었습니다. 수년간 자갈치 시장 일대를 괴롭혀온 조직폭력배들의 시대가 막을 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지혜는 작전 현장을 바라보며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엄마를 괴롭힌 자들에게 응징을 했다는 만족감과 함께 이 모든 일이 끝났다는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이상훈 전 소령이 지혜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이제 어머니가 안전하게 장사하실 수 있을 거예요. 조폭 문제가 해결된 후 며칠이 지났지만 순자의 가게는 여전히 참담한 상태였습니다. 연일 계속된 습격으로 진열대는 부서져 있었고 냉장 시설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복구 비용을 생각하면 다시 장사를 시작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지혜는 며칠 동안 고민에 빠져 있었습니다. 엄마와 함께 살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았지만 현실적인 방법을 찾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군 복무를 계속하면서 주말에만 만나는 것으로는 부족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동안 모아둔 적금 통장을 들여다보며 지혜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9년간 꼬박꼬박 모은 돈과 군 적금까지 합치면 작은 가게 하나 정도는 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더 이상 망설일 이유가 없었습니다. 지혜는 순자에게 조심스럽게 제안을 꺼냈습니다. 엄마, 이천으로 가요. 함께 횟집을 해요. 순자는 깜짝 놀라며 지혜를 바라보았습니다. 딸이 자신을 위해 이런 큰 결정을 내리려 한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동시에 걱정도 되었습니다. 내가 군인인데 어떡해. 순자는 딸의 미래를 걱정했습니다. 707특임단 중사라는 자리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고 곧 상사 진급도 앞두고 있었습니다. 자신 때문에 딸의 앞날을 망칠 수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혜의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엄마와 함께하는 게 저한테는 더 중요해요. 25년을 떨어져 살았는데 이제 더 이상 혼자 두고 싶지 않아요. 지혜는 그동안 생각해둔 계획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이천 부대 근처에는 군인 가족들이 많이 살고 있었고 맛있는 횟집이 있다면 단골 손님들이 생길 것이라고 했습니다. 특히 부대원들의 회식 장소로도 좋을 것 같았습니다. 25년간 그리워했던 딸이 이제 자신과 함께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자고 제안하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졌지만 여전히 걱정이 앞섰습니다. 김철수 아저씨를 비롯한 707 선배들도 지혜의 계획을 듣고 지지를 보냈습니다. 선배들의 응원에 지혜는 더욱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707특임단 출신들의 네트워크가 있다면 횟집 운영에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았습니다. 최민호 전 상사가 실용적인 조언을 했습니다. 이천 쪽 부동산 정보도 알아보고 횟집 운영에 필요한 것들도 미리 준비해둬야겠어. 정혜석 전 중사도 동의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전역자들도 많으니까 홍보도 도와줄 수 있을 거야.
순자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을 응원해주는 모습에 감동했습니다. 25년간 혼자 살아오면서 이런 따뜻한 관심을 받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점점 지혜의 제안이 현실적으로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지혜가 엄마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이번에는 정말 함께해요. 다시는 혼자 두지 않을게요. 순자는 딸의 따뜻한 손을 느끼며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25년간 꿈꿔왔던 딸과의 새로운 삶이 현실이 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더 이상 주저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래, 지혜야. 엄마와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해보자. 순자의 대답에 지혜는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김철수를 비롯한 선배들도 박수를 치며 축하해 주었습니다. 25년 만에 찾은 가족이 이제 진짜 함께하는 삶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축복 속에서 지혜와 순자는 새로운 꿈을 키워가기 시작했습니다. 이천에서의 새로운 삶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몇 달 후 2707부대 근처에 문을 연 자갈치 횟집은 이미 지역 명소가 되어 있었습니다. 깔끔한 인테리어와 신선한 회, 그리고 무엇보다 정성스러운 서비스로 손님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부대원들의 단골 장소는 물론이고 인근 주민들도 자주 찾는 맛집이 되었습니다. 지혜는 저녁 후 엄마와 함께 웃으며 손님들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군복 대신 앞치마를 두른 모습이었지만 그 얼굴에는 진정한 행복이 넘쳐났습니다. 25년간 그리워했던 엄마와의 일상이 이렇게 소중할 줄은 몰랐습니다. 순자는 딸과 함께하는 매일이 꿈만 같았습니다. 25년간 혼자였던 외로움이 이제는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매일 아침 딸과 함께 장을 보고 함께 요리하고 함께 손님을 맞는 일상이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저녁 시간이 되자 횟집은 707부대 전우들로 가득 찼습니다. 지혜의 동기들과 후배들이 회식을 위해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김하사가 지혜에게 말했습니다. 중사님, 아니 사장님, 정말 잘한 선택인 것 같아요. 이병장도 덧붙였습니다. 어머니랑 함께 계시니까 훨씬 행복해 보이십니다. 지혜는 동료들의 말에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이게 진짜 내가 원했던 삶인 것 같아. 순자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딸이 자랑스러웠습니다. 25년간 혼자 자란 딸이 이렇게 훌륭한 사람들과 인연을 맺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기뻤습니다. 밤이 깊어 마지막 손님을 배웅한 후 지혜와 순자는 횟집 앞 작은 벤치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하늘에는 별들이 총총히 빛나고 있었고 멀리서는 부대의 점호 나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평범하지만 소중한 일상의 소리였습니다. 지혜가 엄마의 어깨에 기대며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 정말 잘한 선택이었죠? 순자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답했습니다. 그래, 이제 우리 평생 함께하자. 25년간의 그리움과 아픔이 모두 치유된 순간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얼굴에는 진정한 평화와 행복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더 이상 혼자가 아닌 진짜 가족이 된 것입니다. 모녀는 새로운 삶에 대한 희망찬 미래를 그려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자갈치 시장에서 시작된 운명적 만남이 이천에서 새로운 행복으로 완성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횟집 간판에 적힌 자갈치 횟집이라는 글자가 가로등 불빛에 따뜻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25년간 헤어져 있던 모녀의 사랑이 마침내 하나가 된 곳이었습니다. 그들의 새로운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이야기 마음에 드셨나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당신의 하루에 따뜻한 기적이 찾아올 거예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